세계 자주포 시장 1위는 한국의 K9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하고 실시간 집중 화력을 바탕으로 한 빠른 발사 속도, 사격 후에도 신속히 가능한 진지 변환, 그리고 기동성 및 생존성도 뛰어나죠. 사막에서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하여 미국의 M109와 영국의 AS90, 독일의 판저파우스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무기 시장에서 오랫동안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던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K30비호입니다. 비호는 199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00년대가 돼서야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때쯤 되니 전투기를 대공포로 격추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텔스기가 등장하여 미사일을 날리고 음속으로 도망치는데 그 뒷공무니를 전차로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미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대공포를 퇴물 취급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였으나 이미 개발비 289억 원을 소요한 김에 사용은 하자 라는 생각으로 양산을 했죠. 그래도 최초 계획은 396대였던 것에 비해 2006년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서 167대로 대폭 줄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판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시설이 드론에 의해 공격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드론이 군사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의 필요성이 예전부터 대두됐었는데, 한국의 K30비호가 너무나도 적합한 무기인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천억 원의 예산으로 개량을 하여 저고도 영역에서 다양한 공중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구비시켰고, 미사일과 탄환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여 다수 표적에 대한 연속교전마저 가능한 괴물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한국의 단거리 지대공 유도탄인 신궁마저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저비용 스마트 무기의 대명사인 드론을 전담 마크할 수 있는 무기로서 전세계 무기 시장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도 비호에 대한 극찬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고성능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을 갖추어 자체적으로 표적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여 저고도로 침투하는 드론, 무인기 방어에 탁월하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호의 우수함을 알아본 인도에서는 지난 1월 한국으로부터 비호를 수입하려고 했으나 한국의 군사기술력을 견제한 러시아에서 회방을 놓는 바람에 인도에서 재검토에 들어갔죠. 러시아 전체 무기 수출의 35%를 인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급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 계약이 성사되면 3조 원 규모의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척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시설에도 드론의 공격이 발생함으로써 사우디에서도 수요가 생긴 것은 당연한 일이죠. 사우디의 왕세자가 얼마 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여 공동 대처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공방어 체제 구축에 도움을 청했다고 하니, 사우디에서 또한 앞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 전세계 무기시장에서 활개를 치르는 가운데 미국에서 또한 이제는 한국에게 군사기술 이전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 미국에서 자신들의 무기인 M109 기반 K55 자주포 기술을 이전해줬더니 한국에서 K9을 만들어 인도,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등 전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죠.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미국 M109의 대체로 한국의 K9을 선택한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무기 사용이 어려운 환경인데, K9 자주포는 기후, 지형 조건과 상관없이 탁월한 장비 성능을 보여주며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에게 극찬을 받은 것이죠. K9이 2017년까지 이뤄낸 수출 규모만 해도 2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니죠. 미국에서 M1 에이브람스 기반의 K1을 한국에게 설계해줬더니 이것에 120mm 활강포를 달아서 K1A1으로 개량하는가 하면 K2 흑표를 만들어내서 수출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K2 흑표에 120mm 55 구경장 포를 장착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개발하지 못한 것인데 한국에서 뚝딱 개발을 해버린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독일의 라인메탈사의 기술 자문을 요청했었는데, 독일에서는 니들도 잘 만드는데 상담은 무슨 상담이냐 라며 퇴짜를 놓았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미국의 M270 MLRS를 운용하면서 미 해병대가 차륜형 MIMRS를 개발하는 것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가 두 가지 방식 모두 합쳐버린 천물을 개발하여 중동에 수출하기로 했고요. JDAM을 수입한 다음 개량하여 KGGB라는 이름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고, 미국의 T-50 초음속 훈련기를 통해 초음속 기체 동체 설계 기술을 이전받아 스텔스 기능을 가진 KF-X를 설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미국은 동맹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지면 좋겠지만 더 나아가서 수출까지 하며 자신들의 기술력을 뛰어넘고 있으니 견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도움으로 기술도 얻고 경제성도 있는 잠수함도 얻었다며 기뻐하며 한국으로부터 잠수함을 추가 도입을 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그동안 그 계약이 파기될지도 모른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제부로 확실해졌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면 제2의 베트남 수준입니다. 작년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우리 존경하는 형님인 문재인 대통령의 따뜻한 환영에 대해 감사드린다. 두 나라의 경제협력을 꼭 증진해야 한다라고 하며 흐뭇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한메콩 정상회의까지 사실상 동남아 10개국과의 정상회의 이후 발표된 한국 정부의 10대 성과 발표를 보면 첫 3개가 모두 인도네시아 관련 내용, 네 번째인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도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중심이었습니다. 국가 간 외교와 경제 협력이라는 것은 상호 이익을 보기 위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경제와 기술이 우월하다고 해서 인도네시아에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편인데 이후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몇몇 행보들은 큰 실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기밀이 핵심인 방위산업의 관례조차 내팽개치고 세계적 수준으로 비상하려 하고 있는 한국 방위산업 전체에서 자신들은 이득만 보고 침을 뱉어버리는 것 같은 거래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기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잘 알려진 대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에 8조 7천억 중 1조 7천억을 투자하고 함께하기로 했었지만 경제난 이유로 이제까지 6천억 원의 개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도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오스트리아에서 중고 타이푼을 사겠다고 하다가 프랑스에 가서는 라팔 전투기를 사겠다고 하며 한국을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KF-X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기술진 112명을 한국에 파견했었다가 코로나 사태 당시 핑계를 대고 올해 3월에는 이들을 철수시켰었습니다. 파견 기술진 비용도 한국이 다 부담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핑계로 인도네시아가 주랭랑을 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후 한국이 A사 레이더의 자체 개발에 성공하자 어떻게든 숟가락을 얹어보겠다는 건지 기술이 탐이 나서 그런지 다시 한국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돈이나 좀 내고 온다고 하던가. 어쨌든 이렇게 한국의 중차대한 KF-X 프로젝트에 큰 짐이 되고 있던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으로부터 잠수함도 도입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서도 진상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는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사업으로 대우조선 해양과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기약해서 1번함과 2번함은 한국에서 건조해 인도했고 3번함은 한국에서 만든 본체를 인도네시아 자바섬 수라바야의 PAL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한 뒤 진수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2차 사업으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1조 1,600억 원에 대우조선 해양에 추가로 주문하여 PAL 조선소와 대우조선이 공동 건조해 2026년까지 완료하기로 작년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진행을 하지 않으면서 계약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었었는데 마침내 어제 인도네시아 CNBC는 계약 취소가 확실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18일 잠수함을 조립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 PAL 조선소의 에티 사장은 인도네시아 의회 청문회에서 이 계약은 2019년 3월에 체결되었지만 아직 유효하지 않다. 영어 표현으로는 effective contract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에티 사장은 터키, 러시아, 프랑스로부터 잠수함 조달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 한국과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잠수함 건조는 자신들의 조선소에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대신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을 도입하더라도 자신들의 조선소로 기술 이전 등을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방위산업이기 때문에 민간인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계약을 왜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할까요? 그리고 한두 푼도 아니고 1조가 넘어가는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한 것일까요? 지난 9월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뜬금없이 제조 능력과 품질에 대해 거세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았지만 우리가 보유 중인 독일제 잠수함은 90일 동안 자망이 가능한데 대우조선해양과 협업해 건조한 차세대 잠수함은 30일 동안만 할 수 있고 잠수 지속 시간도 매우 불안정하다. 제대로 건조한 건 맞느냐? 업체 선정에 실패한 것 아니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 같다. 인도네시아 조선소는 도대체 어떤 기술을 이전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인도네시아의 이런 트집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보자면 자망을 30일을 할 수 있네, 90일을 할 수 있네 하는 것은 이게 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잠수함의 사용과 능력은 철저하게 사전 설계가 되고 그 내용으로 상호간에 계약을 했을 것이고 또
문제없이 이미 인도가 끝난 것인데 이제 와서 잠수함의 핵심 성능인 자망 가능 일수가 짧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계약상 어떤 성능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사전 검사에서 불량으로 인도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하는 말은 기초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 원래 김일성의 덩어리라고 하는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스펙이 어떻다고 하는 수치들은 사실 대략적인 추정치일 뿐이고 정확한 스펙을 공개하지 않는데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그것도 타국에서 도입한 것을 공개적으로 입에 올리며 비하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또한 원자력 잠수함조차 이론상은 무한자망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식량 문제와 인간인 승무원들이 심해에서 버틸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연속 자망 기간은 60일이 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 디젤 전기모터 추진식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가동하여 발전을 하고 거기에서 생성된 전기를 전지에 모아두었다가 저장된 전기가 모두 소모될 경우에 부상하여 다시 발전을 통해 전기를 충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망기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개선한 AIP 즉 연료전지와 같이 공기 불필요 추진 체계를 쓰는 기관을 탑재한 잠수함은 조금 낫습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이 말한 독일의 잠수함은 209급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차크라급 잠수함이라 부르는 것이고 대우가 인도한 나가파사급 잠수함도 같은 독일의 209급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역설계를 통해 만든 것으로 최대 자망 시간은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P 기관을 탑재하지 않은 1400급 잠수함에 연속 3개월의 자망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아무리 대우조선 해양이 기술 이전에 교육훈련까지 성의껏 해주어도 조선산업 자체가 낙후된 인도네시아가 받아들일 역량이 되지 못한 것을 어쩌라는 거냐라는 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불과 몇 개월 전인 3월만 해도 3번 잠수함 알루고로가 310m 자망에 성공하자 인도네시아 언론들에서는 이를 대서특필했고 이를 경축하며 수심 310m에서 뜬 물이라고 바닷물 음용 세리머니까지 펼쳤었습니다. 조선소 사장은 세리머니에 참석해 지난 3월 4일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다라며 바닷물을 함께 마시며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 직접 느꼈다라고 밝혔는데 조선소에서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하기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뛰어난 잠수함을 만들었다고 만방에 자랑하려는 퍼포먼스였던 것이죠. 뭐 대우조선이 다 만들어준 것이지만요.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이 세 척의 잠수함을 살 돈도 없어서 한국국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까지 받아 외상으로 구매를 한 것인데 돈 없다고 KFX 개발비도 입금하지 않는 걸 봐서는 이 돈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이런 전과가 있다는데 영국에서 호크기와 스콜피온 전차를 같은 방식으로 수출했었지만 1조 원가량을 못 받았고 이후 영국은 무기 수출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와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 이유는 대통령 조코 위도도와 정치적 긴장이 조성되어 있는 라이벌 관계로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취임하기 이전에 추진한 KFX 사업이나 대통령이 지시한 잠수함 프로젝트에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한국 잠수함을 취소시킨 후 대안으로 터키에 214급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는 한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214급 잠수함의 해외 수출 라이선스를 독일로부터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도 214급 잠수함을 손은 1급 잠수함이라 명명하고 라이선스 생산을 하고 있지만 제3국으로의 수출 라이선스 생산은 인정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터키는 스비안토 장관 취임 후인 작년과 올 2월에 그를 초대해 214급 잠수함을 선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터키에서 AIP 기관을 탑재한 214급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합법적으로 한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한국이 제대로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았다, 자망기간이 부족하다 라며 계약 불이행이라고 트집을 잡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이용하는 같은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작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KFX도 그렇고 잠수함 도입에서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 무조건 한국이 잘못되면 고소해야 하는 일본의 군사평론가조차 인도네시아의 행태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국제관계에 있어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일본 정부도 인도네시아에서 구축함을 수주하려고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한다 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6.25 당시 자체 군복도 변변이 없었던 한국은 절차 탕마, 방위산업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TA-50, K9 같은 효자 상품을 개발했고 많은 논란도 있지만 KFX의 개발도 마찬가지로 당장 눈앞만 보고 고장이 나면 스스로 수리도 못할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나라들도 많지만 모두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온 성과가 나오며 2019년 기준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말
말도 안 되는 성능 투지, 스펙 비하를 하는 이런 행태는 한국 방위산업에는 장사하는 집에 침을 뱉는 격이고 외교적으로도 매우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남방 정책에서 인도네시아를 가장 중요한 나라로 선택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관련된 분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